당신 곁에서 잠들고 매일 아침 미소 지으며 당신을 위해 요리하던 사람이 끔찍하고 어두운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워 보였던 모든 사랑이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돈을 위한 가면이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1,0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원한도 아픈 마음도 아닌 오직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교활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모든 일을 경악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두운 이야기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전개되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아침, 서울은 막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잿빛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빗방울은 미끄러운 도로 위로 천천히 떨어졌으며 축축한 흙냄새가 밤새 젖은 풀내음과 뒤섞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부촌 한남동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고급차들이 빌라단지 정문을 드나들고 경비원은 졸린 얼굴로 보초를 서고 있었으며 주부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충격적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높고 검은 철제 울타리가 쳐진 호화로운 저택에서 엄격하고 규율 있으며 존경받는 경찰 고위 간부로 알려진 박서준 총경이 자신의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에 헌신한 거물급 인사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구급차가 한남동 거리를 질주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청적색 경광등이 젖은 도로 표면에 빛을 반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박 총경의 집 대문 앞에 즉시 모여들었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총경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던데. 말도 안 돼.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으셨잖아. 아주 건강하셨는데. 평소 조용했던 분위기는 이제 호기심과 불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에서는 고인의 아내 이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막 운 것처럼 붉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한 하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의료진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투는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지 방금 배우자를 잃은 아내의 자연스러운 감정 폭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망하기 바로 전날 박 총경이 1,000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 계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의 유일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수진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우연의 일치라고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 총경의 침실이 매우 깔끔하며 다툼이나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맛이 담은 레드와인 한 잔과 이제는 식기 시작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순한 물건이 훗날 이 사건의 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인 박 여사가 우산 아래 서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녹색 비옷을 입은 남자가 저 집 옆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친척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이상했어. 거의 새벽이시였거든. 그때는 사소하게 들렸을지 모를 그녀의 말이 나중에는 진실의 장막을 여는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축축했던 아침은 어두운 이야기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존경받는 경찰 간부의 의문사, 아름다운 얼굴 뒤에 미스터리를 감춘 젊은 아내, 그리고 서울 전역을 뜨겁게 달군 거액의 보험 계약. 한남동 저택의 웅장한 벽 뒤에 완벽하게 짜인 사악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서준의 큰 저택 지붕에는 마지막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빌라단지의 분위기는 고요해 보였고 나무에 흠뻑 젖은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평온은 구급차와 경찰차가 호화로운 저택 대문 앞에 멈춰서면서 깨졌습니다. 노련한 수사관인 강민준 경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정원 주위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의료팀의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두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즉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방은 주인을 잃은 집치고는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커튼은 반쯤만 쳐져 있었고 탁상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으며 침대 옆에는 식어버린 허브차 한 잔과 반쯤 남은 레드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박총경의 시신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으며 눈은 미처 하지 못한 말을 간직한 채 반쯤 뜨여 있었습니다. 한 법의학 요원이 강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경위님, 사후강직이 뚜렷합니다. 피해자는 새벽녘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고인의 아내인 이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깨우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강민준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이수진의 문장은 마치 미리 외운 것처럼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유창했습니다. 그는 꼼꼼히 메모한 뒤 이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방 밖에서는 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은편 집에 사는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시쯤이었어요. 키 크고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이 집 옆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비가 많이 와서 정원사나 인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이상하네요. 그 증언은 즉시 강민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단지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경비 초소의 카메라는 흐릿한 영상만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렌즈에 김이 서려 그 남자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 여사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지겠군. 강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아직 반쯤 남은 와인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법의학팀에게 잔과 병에서 샘플을 채취하라고 지시했고 남은 허브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직원들은 모든 증거물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고개를 숙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도 놀란 표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강민준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에 손님이 오셨거나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수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 대답은 강민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에게는 몇 시간 뒤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이웃은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강민준은 작은 디테일에 주목했습니다. 너무 단정하게 정리된 베개, 보통 잠잘 때는 완전히 닫았을 커튼이 반쯤 열려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는 탁상 등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무대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사진을 찍으며 이제 경찰로 가득 찬 호화로운 저택의 순간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어떤 이는 놀라워했으며 어떤 이는 소름 끼쳐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강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내가 그걸 찾아내야만 해. 서울에 저녁이 내리자 잿빛 하늘은 박 씨 가족의 큰 저택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듯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여전히 회전하는 경찰차 경광등이 젖은 도로에 청적색 빛을 반사하며 무릉덩이 속에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민준은 집중된 표정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침부터 그는 이수진의 표정, 증인들의 진술, 발견된 증거물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할수록 박총경의 죽음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법의관이 예비 부검 결과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경위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의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에서 화학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형태는 고용량 수면제와 유사합니다. 알코올과 섞이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몇 시간 내에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설명은 현실과 일치했습니다. 박총경은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지만 새벽부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떤 음료에서 검출되었습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레드와인과 허브차입니다. 둘 다 미량이지만 그 물질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술잔과 찻잔이 아직 놓여있는 침대 옆 탁자로 쏠렸습니다. 그 증거물들은 즉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밀봉되고 공식 라벨이 붙여졌습니다. 소파에서 아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자주 허브차를 타줬죠.
레드 와인도 자기 전에 마시는 작은 습관이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하게 들렸지만 강민주는 다른 점을 포착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 이수진은 침을 삼켰고 손수건을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드러난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이 여사님,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허브차는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예, 시장 근처 약재상에서요. 오랫동안 사용해 왔어요.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은 메모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그 가게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한 경찰관이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팀장님, 부엌 서랍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라벨이 없는 병에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렬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민준은 약병을 들어올리고 이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순간 이수진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 약일 수도 있어요. 가끔 혼자 약을 보관하기도 했거든요. 그 대답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강민주는 그것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침실을 나와 그는 박 총경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 파일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 사본이었고 불과 3주 전에 서명된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강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동기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2명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즉시 이 가족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지난 3개월간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봐. 바로 그때 강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단지 보안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팀장님, 어젯밤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 때문에 영상이 흐릿하지만 새벽 1시 57분에 키 큰 남자가 옆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신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박 총경님은 확실히 아닙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주민의 증언이 비록 희미하지만 확인된 셈입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새벽에 누군가 집에 들어온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수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재빨리 창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이전보다 훨씬 힘없고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과 주민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의문 가득한 속삭임이 반쯤 열린 문을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거 살인사건 아니야? 아내가 연루된 건가? 그 소리들은 이수진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주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축축한 흙냄새는 아직 가시지 않은 긴장감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다짐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어. 독약, 새로운 보험 계약, 낯선 남자, 그리고 비밀스러운 아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엮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서울경찰청의 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민주는 수사과 사무실에 앉아 막 받은 은행거래 내역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전직 경비원인 김철수라는 남자에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액수는 5억 원에 달했으며 단순한 도움이라고 보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민주는 2명의 팀원과 함께 구로구의 한 소박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열 때 그의 손은 떨렸고 시선은 경찰관들의 눈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바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체 내역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은 작은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단순한 대출이나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철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여사님이 몇 번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길 거부했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그의 두려움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은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강민준이 김철수에게 거액을 송금한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것이 단지 오랜 친구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은 조용히 듣다가 그 정도의 거액은 사소한 액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 때문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고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강민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그 대답이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수진의 모든 행동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연출된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여론의 압박이 느껴졌으며 그로 인해 수사는 더욱 신중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강민준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메모와 서류들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김철수의 이름은 돈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의 인연을 통해 이수진과 명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 의심스러운 거래, 이수진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밝혀내야 할 비밀의 층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진실의 모든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간밤에 내린 가랑비는 여전히 흙냄새를 남겼습니다. 경찰청 주변 도로는 다시 붐볐습니다. 수사실에서 강민준은 박 총경의 집에서 가져온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프레임이 확대되자 새벽 이시경 뒷마당을 가로지르는 키가 큰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고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강민준은 그것이 김철수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영상에서는 이수진이 침실에서 나와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잠시 멈춰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굳은 표정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강민준은 그 지점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상자가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 법의학팀은 추가 조사를 위해 박 총경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을 샅샅이 뒤진 결과 찬장에서 압구정의 한 약국에서 발행한 공식 처방전 라벨이 붙은 거의 다 쓴 수면제 병을 발견했습니다. 처방전 번호는 즉시 기록되었습니다. 처방전을 쓴 의사는 곧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박 총경의 책상 위에는 메모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짧지만 무게감 있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보험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무모한 짓을 했을 것이다. 강민준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메모는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품고 있던 의심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면제, CCTV 영상, 자금 흐름, 그리고 제3자의 역할까지 서로 연결되는 일련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이수진은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외모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강민준이 수면제 병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건 남편 거예요. 원래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강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 총경의 메모 사본을 꺼냈습니다.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즉시 자신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잘 받았거든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강민준은 그녀를 조용히 응시하며 그녀의 몸짓 언어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억지 미소, 대답하기 전에 짧은 침묵, 그리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조사가 끝난 후 강민준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피우지 않았던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곱씹었습니다. 의심스럽도록 침착한 태도의 이수진, 미스터리하게 돈을 받은 김철수, 경고로 가득 찬 박 총경의 메모, 그리고 낯선 사람의 존재를 암시하는 CCTV 영상. 모든 것이 서로 관련돼 있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노랗게 반사되었습니다. 강민준은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첫 번째 껍질을 벗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증거 서류철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김철수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겠어. 그는 분명히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사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철수는 쇠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몸은 마치 기력을 잃은 듯 뻣뻣해 보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고 입술은 가끔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는 임시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이제 그의 얼굴은 운명에 굴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서두르는 말 없이 단호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김철수, 그날 밤 당신은 박 총경의 집에 있었어.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 김철수는 숨을 참으며 침묵했습니다. 강민준은 뒷마당으로 들어오는 키 큰 남자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김철수는 부인하지 않고 그저 체념한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야. 계속 침묵하면 당신이 희생양이 될 거야. 말해. 누가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였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김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준이 차분한 어조로 압박했습니다. 누가 부탁했지? 김철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처음부터 예상했던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수진. 그 자백은 방 안의 긴장감을 바꿔놓았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을 억제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철수는 이수진이 새벽에 자신을 박 총경의 집으로 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수면제가 든 작은 상자를 받았고 그의 임무는 간단하지만 잔인했습니다. 박 총경이 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수진은 거액의 보상과 더 안정적인 삶을 약속했습니다. 왜 가담하기로 했지? 강민준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거의 갈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와 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덫에 걸렸습니다, 경위님. 그 말은 강민준에게 이수진이 김철수를 조종하기 위해 감정적인 측면을 이용했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조사 후 강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의 매듭이 풀렸다고 느꼈지만 더 넓은 그물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주범이라는 사실은 점점 더 명확해졌지만 이 사건의 패턴은 단순한 한 아내의 계략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융팀에서 추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김철수에게 5억 원을 이체한 것 외에도 서울의 한 보험회사 전 직원인 최진혁이라는 남자의 계좌로 훨씬 더 큰 금액이 흘러들어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김철수가 받은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강민준은 단호하게 서류처를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진이 단지 시작점일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더 큰 네트워크가 있었고 최진혁은 그 중요한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은 주황빛 노래 잠기기 시작했고 강민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그날 밤 서울경찰청은 11시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창백한 흰 빛을 발하며 수사관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수사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 최진혁, 보험계약 데이터 조작으로 해고된 전직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가 박 총경이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 이수진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2명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최진혁의 모든 활동을 조사해 계좌, 전화,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흔적을 추적한 결과 최진혁은 해고된 후에도 실직 상태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 조작, 서류 위조, 심지어 해외에서 특정 약품을 공급하는 등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서초구에 있는 그의 고급 아파트에서 잠복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직원이라는 신분과는 대조적으로 마당에는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자 최진혁은 발코니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병력이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이 이마에 흐르는 와중에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철수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최진혁은 오히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날카로운 시선과 옅은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컨설턴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서류 처리를 도와주고 돈을 받았죠. 뭐가 잘못됐나요? 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수진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았어. 그렇게 큰 돈으로 뭘 하려고 했지? 최진혁은 비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가 설명한다면 아마 이 방을 무사히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경위님. 당신이 보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배후에는 저보다 더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방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는 최진혁이 김철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겁에 질린 졸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데 익숙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신문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강민준의 머리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수사의 방향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수진은 단순히 재산을 노린 교활한 아내가 아니라 금융조작 분야의 경험 많은 인물들이 연루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최진혁은 단지 하나의 매듭일 뿐, 분명 마지막 매듭은 아니었습니다. 강민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훨씬 깊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단계는 더욱 위험해질 거야. 그날 점심, 조사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듯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서 강민주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최진혁과 연결된 계좌로 의심스러운 이체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수진은 마치 답을 준비해 둔 것처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친구를 도왔을 뿐이에요. 아내가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강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색 서류철을 열고 보험증권 사본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이 여사님, 이 이체는 당신 남편 명의의 보험 계약이 승인된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수백억 원에 달하죠.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이번에는 이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싶어 하는 게 잘못인가요? 보험은 가족의 결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무언가를 계획한 것처럼 몰아가지 마세요. 강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 녹음 파일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군요. 그가 신호를 보내자 한 기술자가 오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그러고 나면 우린 자유로워질 거야.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녀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녹음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은 김철수의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송금 증거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김철수가 당신의 목소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순간 이수진의 눈이 강민준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빛은 계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철수는 아첨꾼이에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슨 말이든 꾸며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강민준은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이런 심리적 압박이 수천 개의 질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방향 거울 뒤에서 몇몇 팀원들도 이수진이 무너지는 신호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강민준은 거의 친구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사님, 당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너무 멀리 갔어요. 계속 부인한다면 당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김철수와 최진혁은 이미 입을 열기 시작했고 당신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당신을 주범으로 몰아가게 두지 마세요. 이수진은 한숨을 쉬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강경위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을 참 잘 돌리시는군요. 하지만 전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그저 조각들일 뿐 제가 독약을 넣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민주는 상대방의 강인함을 인정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송금 보험 계약, 녹음된 목소리, 김철수와 최진혁의 증언까지 하나하나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만간 마지막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밖에서 한 팀원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강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준은 그것을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흥미롭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이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남편 없이 혼자 와서 그 계약을 처리했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더군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처음으로 이수진은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계속 피곤하다고 불평했거든요. 제가 대비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강민주는 뒤로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도가 순수했다면 잘못된 것이 없죠. 하지만 만약 그 계약이 돈 때문에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등을 꼿꼿이 세우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실 수 있겠죠, 경위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무너지면 많은 이름들이 함께 끌려 내려갈 겁니다. 그 말에 강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방금 중요한 단서를 던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후에는 김철수와 최진혁보다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수진은 다시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강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은 그의 얼굴 그림자를 지쳐 보이게 했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수진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아직 건드리지 않은 더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궁지에 몰린 아내의 마지막 허세일까? 강민주는 그 답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그는 이름, 날짜, 자금 흐름, 증거 조각들로 가득 찬 큰 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선들이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을 연결하며 거미줄처럼 복잡한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수진의 이름이 크게 쓰여 있었지만 그 옆에는 이제 커다란 물음표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로 위에 오토바이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이 사건은 이제 막 더 위험한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종종 흙과 백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경찰청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민주는 점점 두꺼워지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이수진의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 혼자가 아니야.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수사보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복잡한 패턴을 형성하는 선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메모를 붙였습니다. 이수진의 이름은 중앙에 있었지만 강민주는 의도적으로 그 옆에 큰 물음표를 추가했습니다. 분명 배후에는 더 위험한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팀원이 USB를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최진혁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실로 향했습니다. 큰 화면에는 방금 해독된 여러 암호화된 문서가 표시되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보험 계약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고객이 갑자기 사망하고 수혜자는 항상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계약이 동일한 대리인을 통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태영. 강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사임한 유명 보험사의 전 지점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태영은 업계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이 네트워크의 핵심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윤태영과 이수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이 남편이 사망하기 2주 전에 윤태영의 주소로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제목은 긴급 계약 즉시 발효 필요였습니다. 강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수진은 분명히 연루되었지만 이 게임의 진행을 조종하는 더 경험 많은 주모자가 있었습니다. 점심때 강민주는 윤태영의 옛 사무실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여전히 몇몇 고참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오 부장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윤태영은 똑똑한 사람이었지 오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알았어. 하지만 퇴사한 후에 서울의 신흥 부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들은 그걸 투자라고 불렀다더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네. 그 증언은 강민준에게 이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라는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죽음을 이익 창출에 이용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아는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인이 된 박총경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짧은 문장이 그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달콤한 얼굴을 믿지 마라. 뒤에는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 말은 박총경에 대한 위협이 이수진뿐만 아니라 더 큰 세력으로부터 왔다는 강민준의 예감을 확신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강민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경희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윤태영의 전 직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주시죠. 제발 아무도 데려오지 마세요. 제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강민준이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의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수사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붉은 선들이 이제 새로운 이름인 윤태영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큰 물음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기 시작하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마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는 길은 붐볐지만 강민준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의문의 남자에게서 온 전화 메시지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호의 없이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9시 55분, 그는 광장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소박했고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준은 전체 공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벽에 등을 대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낡은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급했고 눈은 불안하게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가 다가와 강민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상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예전에 윤태영 밑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강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상식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태영은 단순한 전직 지점장이 아닙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보험 지식을 이용해 자연사처럼 보이는 죽음을 계획합니다. 그 후 보험금은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이수진은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박총경은 수년간 이어져 온 패턴의 일부일 뿐이고요. 강민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오상식의 말은 이 사건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오상식은 재킷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래 가져온 오래된 파일 사본입니다. 의심스러운 계약 목록, 거래 내역, 수혜자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강민준은 즉시 그것을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박총경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을 이어가기 전 오상식은 갑자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경희님,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준도 쳐다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공식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앞유리는 어두웠지만 안에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오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는 오상식을 카페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를 지났습니다. 습한 공기와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그들이 강민준의 차에 도착하자마자 골목 끝에서 다른 차의 타이어 소리가 끽 소리를 내며 들렸습니다. 그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고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그들을 똑바로 비추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강민준은 오상식을 조수석으로 밀어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가능한 한 빨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검은색 차량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추격전 도중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거의 들이받을 뻔했고 강민준의 차는 휘청거렸습니다. 오상식은 비틀거리며 몸이 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여전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경위님, 그 USB를 지켜주세요.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강민준은 그를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길에 집중했습니다. 숙련된 운전 실력으로 그는 붐비는 교통체증을 뚫고 큰 길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혼잡한 서울의 소란 속에서 흔적을 놓쳤습니다. 몇 분 후 강민주는 한 사립병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있는 오상식을 돌아보았습니다. 총상은 없었고 단지 강한 충격으로 인한 고통뿐이었습니다. 오 선생님, 힘내십시오. 증인이 되기 위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강민준이 의료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오상식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데이터가 윤태영을 파멸시키는데 사용되도록 해주십시오. 강민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의료진이 오상식을 안으로 데려가자 강민준은 긴장된 얼굴로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는 마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뒤흔들 수 있는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그는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다 코너에서 사라지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턱으로 강민준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게임은 이제 막 바뀌었어. 이번엔 우리가 추격자가 될 차례다. 그날 아침 서울 중심가의 사립병원은 분주했습니다. 복도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로 가득했고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병실의 오상식은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침대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안전합니다. 경찰이 밖을 지키고 있으니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상식은 고통을 참고 있었지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경위님. 제가 두려운 건 이 모든 것이 결코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강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데이터는 경찰 서버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의 비밀은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오상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속삭였습니다. 그 안에는 윤태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수진과만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건의 다른 사건이 더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갑자기 사망했고 돈은 윤태영과 가까운 부유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식자입니다. 그 말에 강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상품으로 만든 조직적인 범죄 신디케이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때 디지털 포렌식실에서 강민준과 그의 팀은 USB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보험 계약서, 이름 목록, 거래 기록까지 화면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돈은 윤태영과 연결된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거는 강민준이 동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과 몇 주 전 날짜의 문서가 있었고 박총경의 이름이 목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획대로 실행, 수혜자, 이수진이라는 추가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증거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윤태영은 단순히 연루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종한 핵심 주모자였습니다. 갑자기 한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팀장님, 윤태영의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협력을 거부한 몇몇 직원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중 하나는 오상식 씨에게 보내졌습니다. 강민주는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도 당연하군. 윤태영은 누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날 밤 강민주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상식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강민준이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경위님, 그 데이터는 충분한가요?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수진을 기소하고 동시에 윤태영에게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상식의 눈가에 옅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강민준이 그를 안심시키기도 전에 갑자기 병실 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한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경위님, 낯선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환자 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분증이 없습니다. 강민주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는 2명의 경비 경찰관을 돌아보았습니다. 경비를 강화하고 아무도 이 방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오. 필요하다면 오 선생님을 특별 병실로 옮기시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시 불빛이 어두운 밤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강민주는 밖을 내다보며 점점 가까워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윤태영이 증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강민주는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열쇠를 쥐고 있어.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오상식이 입원한 사립병원은 작은 요새로 변했습니다. 복도 구석구석에 경찰이 배치되었고 감시 카메라는 재점검되었으며 출입은 의료진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윤태영이 정말로 증인을 침묵시키려 한다면 단순히 잠입을 시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강민준의 책상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윤태영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병원 밖에서 공격 계획이 있다. 조심해라. 강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에서 오상식은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강경희님, 저만 지키지 마세요. 모든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서두르면 그들의 네트워크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태영과 그의 공범들을 모두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법의학팀은 USB에서 놀라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키드 미팅이라는 암호명의 회의록이었습니다. 회의는 3일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몇몇 지방관리와 대기업가들의 이름이 참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보험 계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회의에 잠입할 수 있다면 윤태영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만약 그의 신분이 발각된다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강민주는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오상식이 침대 옆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쓰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떨렸지만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모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글을 읽고 침묵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오상식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윤태영, 그는 내부에 인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움직인다면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만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강민준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경찰 내부에 정말로 배신자가 있다면 급습 계획이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몇몇 신뢰하는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작은 아지트에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진, 메모, 자금 흐름도로 가득 찬 큰 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윤태영의 이름 주위에는 큰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선들이 그를 이수진, 몇몇 관리들, 그리고 오키드 미팅 메모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강민준이 그의 작은 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3일 후 윤태영과 그의 그룹이 모일 거야.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만 해.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부에 정말로 배신자가 있다면 경찰의 지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강민준은 그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팀만 믿을 수 있어. 외부로 나가는 모든 정보는 제한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윤태영은 도망칠 거야. 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며 서울의 거리를 적셨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이 마치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에 맞춰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창문 앞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앞으로의 길이 함정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진실이 너무 가까워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윤태영,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네가 두려워할 차례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은 눈부신 크리스털 조명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문 앞에는 고급 차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금박을 입힌 무거운 나무문 뒤에서 위험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두 동료와 함께 강민주는 위장한 채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장을 입고 참석자 중 한 명에게 초대받은 금융 컨설턴트 행세를 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지원 스태프 역할을 하며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복도는 심각한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관리, 기업가, 심지어 강민준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을 아는 얼굴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과 야망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연회장 안은 매우 격식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검은 가죽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큰 화면에는 오키드 미팅, 비공개 세션이라는 글씨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윤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더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영의 목소리는 힘있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보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민주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필기하는 척하면서 이따금씩 손목시계의 작은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영은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금 흐름도 의료 데이터 조작 전략, 심지어 해외 사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발표되었습니다. 강민주는 그것이 잔인한 범죄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강민주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 고위 간부 중 한 명인 황정민 총경이었습니다. 강민준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상식이 경고했던 배신자였습니다. 황정민은 비웃으며 윤태영과 악수를 하고는 그의 연명의석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가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이 원을 뚫을 수 없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표정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만약 황정민이 정말로 윤태영의 편이라면 경찰의 모든 공식 작전이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었습니다. 윤태영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도 잔을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강민준의 동료 중 한 명이 작은 통신 장비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호 안전, 모든 것 녹화됨, 지금 나갈 수 있음. 하지만 강민준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태영이 말을 마치자마자 연회장 문은 안에서 잠겼습니다. 두 명의 거구의 남자가 앞에서 경비를 섰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행사가 끝나기 전에 어떤 손님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윤태영이 갑자기 강민준을 쳐다보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온 신입이지? 그가 의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차분하게 그는 일어서서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회장님, 배우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구축하신 시스템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윤태영은 그를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마치 그의 위장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비웃었습니다. 좋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그 웃음소리에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강민주는 자신이 방금 위험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셔츠 뒤에 숨겨진 미니 카메라는 계속해서 작동하며 전체 대화를 녹화했습니다. 강민주는 단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버티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그 호텔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에어컨은 더 이상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어쩌면 그것은 긴장감에 짓눌린 강민준의 감각일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정체가 발각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윤태영은 여전히 그들의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강민준에게는 모든 단어가 범죄를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재킷에 부착된 작은 카메라는 이름 목록, 자금 흐름도 심지어 경찰 내부의 보호를 보장하는 황정민의 발언까지 명확하게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와 강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뒤쪽으로 가시죠. 회장님께서 더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강민준의 심장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있는 두 동료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여는 척 바빴고 다른 한 명은 침착해 준비됐어 라는 신호를 보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은 연회장 뒤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 행사의 음악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윤태영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황정민은 옆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윤태영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준은 숨을 고르고 준비된 가짜 신분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입니다. 부산에서 막 옮겨온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김 사장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윤태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 사장. 그는 새로운 사람 데려오는 걸 좋아하지. 하지만 난 서프라이즈는 싫어해.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황정민이 몸을 기울여 윤태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이상합니다.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일어섰습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그는 이런 순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린 것이 더 컸습니다. 발각되면 위장신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윤태영이 일어나 강민준의 의자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네가 정말 컨설턴트라면 이 사업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봐. 우리 일원이 된다면 뭘 할 거지? 강민준은 침을 삼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에 집중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유령회사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간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영은 걷는 것을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하군. 강민준의 어깨에 있던 긴장이 약간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연회장 밖에서 작은 총성이 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태영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호원 중 한 명의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에서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이 호텔을 포위했습니다. 윤태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누가 정보를 흘린 거야? 황정민이 긴장된 얼굴로 윤태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강민주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윤태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내부자 중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회장님. 윤태영이 재빨리 돌아보았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지? 하지만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방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병력이 들이닥쳤고 손전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혼란이 터졌습니다. 오키드 미팅 참석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몇몇은 노트북과 서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윤태영은 황정민을 끌고 옆에 있는 비밀문으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강민주는 뒤를 쫓았지만 2명의 경호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모든 증거를 녹화한 숨겨진 카메라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 사이 윤태영은 황정민과 함께 비상계단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강민주는 경호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땀으로 이마가 젖었습니다. 그는 윤태영이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쫓아갈 거야. 새벽이 잿빛 하늘과 함께 서울을 감쌌습니다. 간밤의 비로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지트에서 강민주는 사진, 메모, 자금 흐름도로 가득 찬 큰 보드 앞에서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오키드 미팅에서 나온 모든 증거는 안전했습니다. 비디오 녹화, 압수한 문서, 그리고 체포된 몇몇 참석자들의 증언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태영과 황정민이 여전히 도주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오상식이 간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민준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에 훨씬 더 가까워졌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충분히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겁니다. 몇 시간 후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연단을 향했습니다. 강민주는 경찰 수뇌부와 함께 서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윤태영이 이끄는 불법 보험 신디케이트 그리고 황정민과 같은 부패한 관리들의 지원,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분노하는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마침내 누군가 용감하게 폭로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환호 속에서도 강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윤태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항상 빠져나갈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윤태영의 얼굴이 최고 수배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청계천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미 드러난 모든 비밀과 죄악을 씻고 가는 듯 했습니다. 정직과 정의는 때때로 기만보다 느리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를 지은 자는 대가를 치러야만 해.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오상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민준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계속하세요.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강민준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멀리 숨더라도 제가 찾아낼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그림자는 밤의 어스름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저 밖에서는 윤태영이 여전히 자유로울지도 모르고 황정민이 여전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한번 그 문이 열리면 아무도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것을 결론, 값비싼 교훈. 여러분, 이수진, 윤태영, 그리고 강민준의 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음모에서 오는 긴장감 때문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깊은 도덕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잠시 앉아서 깊은 숨을 내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탐욕이 많은 범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윤태영과 그의 일당은 가난한 사람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위, 인맥, 심지어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정 물질을 갈망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뢰와 배신에 대해 배웁니다. 박총경은 아내를 믿었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강민준은 모든 경찰 동료가 같은 편이라고 믿었지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를 둘 때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누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단지 위선적인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강민준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윤태영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만약 그가 경찰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물러섰다면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보험 마피아와 맞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우리는 삶의 도전과 마주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경제, 심지어 가족 문제까지 계속해서 버텨내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승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내면의 자유가 지닌 대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수진은 자유를 위해 결혼 생활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한 자유는 죄책감이라는 감옥, 법의 감옥, 그리고 심지어 실제 감옥이라는 새로운 감옥을 낳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삶에서 압박감을 느낀다면 올바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신앙에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두지 마십시오. 다섯째, 이 이야기는 법과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일깨웁니다. 아마 우리는 뉴스에서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나 관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강민준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수사관, 판사, 언론인,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이 있는 한, 정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더딜 수 있지만 항상 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가족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박총경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되었지만 그의 사랑은 진심으로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종종 잊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일에 바쁘고 꿈을 쫓느라 바빠서 가족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상기시켜주는 계기로 삼읍시다. 잃어버린 후에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도록 말입니다. 일곱째, 이 이야기는 기도와 희망의 힘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오상식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을 때 그는 강민준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그의 작은 희망은 수사관의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결코 기도하고 희망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희망은 우리가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것들에 유혹을 받습니다. 빠른 돈, 권력 또는 순간적인 쾌락.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세 가지를 가꿉시다. 정직함. 왜냐하면 정직하면 밤에 잠 못 이룰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 왜냐하면 신의가 없으면 사랑과 우정은 단지 연극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왜냐하면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삶에 혹시 빗나가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지, 무심코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탐욕은 없는지 성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경고이자 신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세상은 참으로 기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가치, 전통, 그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르침을 굳게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분하지위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십시오. 윤태영과 그 일당처럼 더 이상 탐욕에 덫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 서로를 일깨워 줍시다. 자, 여러분 모두의 모든 걸음에 건강, 평안 그리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